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버지는 실제로 도깨비불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의 고향이자 할머니께서 아직 살고 계신 마을은 산과 산 사이 협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협곡이라고는 해도 그렇게까지 외진 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이 산속에 있죠. 산속에 있다 보니 한여름도 꽤나 서늘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초등학생일 무렵의 여름이었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은 여름이고 하니 저기 산 너머에 있는 수박밭에 가서 수박 한 통을 서리해 오자고 작전을 짰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산을 넘기 시작했죠. 길을 가던 도중 아버지는 이상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논밭 옆에 도롱이를 입고서 앉아있는 남자를 말입니다. 그 남자는 수그리고 앉아있던 데다 고개도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달빛이 환했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슨 짐승 노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기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달빛에 비춰진 그 남자의 다리에는 털이 아주 무성하게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박밭 주인이 서리를 감시하는가 보다 싶어 친구들에게 돌아가자고 말을 꺼냈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던 친구들은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친구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네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는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농사를 쉬다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막걸리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버지와 친구분께 아랫마을에 가서 술 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아랫마을에 가서 술을 받아오는 도중 아버지와 친구분은 기묘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박 서리를 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죠. 그것도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친구분은 느꼈다고 합니다. 분명 그 불빛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와 친구분은 재빨리 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계속 아버지와 친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불빛이 3개가 되었다가 2개가 되었다. 다시 4개가 되었다가 하면서 말이죠. 아버지와 친구분은 급한 마음에 황급히 밭고랑에 숨어서 그 불빛을 지켜보다가 불빛이 멈춘 틈을 타서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를 내동댕이 치고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보신 것은 도깨비가 아닐까요?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봤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혼자서 걸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걷는 동안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등산객의 랜턴 불빛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불빛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변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급히 돌아서서 마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불빛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저는 이상한 고요함 속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그 길을 다시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천국제공항 괴담. 저는 오래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4개월, 남은 8개월은 평택에서 시위진 앞부대로 전경 생활을 하고 전역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임이 겪은 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 왼쪽에 경찰본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보통 공항 내외에서 2인 1조로 순찰 근무를 하는데 경찰본대라는 곳에선 한 명이서 입초 근무라는 근무를 섭니다. 입초 근무는 본대 건물 2층에서 대기하면서 가끔 방문하는 민간인을 장부에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참고로 본대 건물 2층은 복도에 책상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후임이 21시부터 24시까지 입초 근무가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18시가 되면 퇴근하기에
18시 이후 근무에는 혼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나도 복도를 꺾어서 들어오지 않은 한 누가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보니 23시였죠. 이 시간에 누군가 싶어서 보니 흰 근무복에 흰 정모 그리고 노란 참수리의 교통경찰관이었던 겁니다. 후임은 경례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비옷을 입지 않았던 즈음 온몸이 젖어 있었고 이상하리만큼 시선은 앞만 향해 있더랍니다. 점점 다가오는 경찰관. 붉은 마크가 4개니까 계급은 경사였고 명찰엔 황모씨라고 적혀 있었죠. 일단 다가오자 경례를 했는데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책상 바로 뒤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갔답니다. 다시 앉아서 근무를 서는 후임. 그런데 탈의실에 들어갔던 교통경찰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있었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후임은 탈의실에 슬쩍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건물 구조상 복도를 지나지 않으면 탈의실을 비롯하여 2층을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후임은 다음 휴대자가 오기 전까지 벌벌 떨며 근무를 섰답니다. 후임은 돌아오자마자 저를 비롯한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임인 김상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고로 김상경은 교통지원 근무를 나가 교통경찰관들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한 달 전 비 오는 날 공항 외부 도로에서 근무를 서다가 어떤 경찰관이 빗길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 이름이 황모씨, 계급은 경사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후임이 근무 순서를 만드는 선임한테 입초 근무는 빼달라고 매일같이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룸에서 생긴 일. 선배가 군대 전역 후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의 방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방이고 또 저녁일이 복학 날짜보다 늦어져서 방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 구하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정말 싸고 넓고 좋은 방이 있길래 냉큼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학기 초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은 복도식 원룸이라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방이 5층이라서 올라가려면 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1층을 지나 2층을 올라가는데 복도에 있는 형광등이 깜박깜박 하더랍니다. 그것도 전부 말이죠. 그래서 형광등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2층을 지나 3층을 올라가는데 3층도 역시 깜박깜박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걸음이 빨라지면서 4층을 올라갔는데 형광등이 깜빡이는 와중에 복도 끝만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웬 꼬마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꼬마가 있길래 걱정이 돼서 다가가 말을 거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위에 있던 형광등이 깜빡여서 형광등을 보고 있다가 다시 꼬마를 봤는데 꼬마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 시간부터는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하면서 얼른 자기 집으로 무조건 뛰어가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쇠는 안 먹히고 그래서 문 손잡이를 막 돌리면서 열쇠를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안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며 금방이라도 문을 열 것처럼 발걸음이 들렸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방호수를 보니까 자기 옆 방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진정을 시키고 씻고 잠들려고 할 때 가위에 눌려서 밤을 꼴딱 새고 그 다음날이 되었죠. 그런 일이 있고서 우연히 주인 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 옆집 사람한테 피해준 게 생각나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술 먹고 집호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학생 말고는 아무도 안 산다고 했죠. 자기도 임대받아서 하는데 여기 학생 혼자 산다고. 일부러 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혼자 있다고 하면 나갈까봐 이야기 안 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일본의 소녀원 괴담. 지금은 사라진 히로시마의 심령 장소인 소녀원에서 내가 10대 시절 겪은 이야기다. 소녀원이라는 건 사용하지 않게 되어 폐허가 된 여자 형무소의 별명이다. 히로시마에서 유명한 심령 장소 중 하나였다. 당시 면허를 따서 운전의 맛을 들인 젊은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식량장소를 돌아다니곤 했거든. 코이 언덕이나 우오키리댐, 그리고 나바라 계곡이니 여러 곳이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녀원은 차에서 내려 폐가가 늘어선 넓은 부지를 돌아다니는 분위기 사는 곳이었다. 그날은 꽤 사람이 몰렸다. 남자 셋과 여자 셋. 친구네 아버지의 승합차를 타고 소녀원에서는 살해당한 왕따 수감자 귀신이 나온대 라고 말하며 지어낸 이야기로 여자애들을 겁주고 있었다. 좁은 길을 조금 올라가 소녀원에 도착한다. 입구 앞에 차를 세웠다. 세단 차량이 한 대 서 있다.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데를 갈 리도 없으니 누가 먼저 왔다는 거겠지. 먼저 온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따라 차를 세워두고 소녀원에 들어섰다. 평소에는 연결로와 교차되는 중앙 통로를 따라 들어가지만 누가 먼저 와 있을 터다. 우연히 마주치면 재미없으니 좀 옆으로 돌아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뒤라고는 해도 골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니 산길로 오르듯 가서 건물 창문으로 들어간다. 남자놈들끼리는 신선하다느니 떠들었지만 여자애들은 가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결국 역시 앞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창문으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관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먼저 온 사람들과 마주친 것이다. 깜짝 놀라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6명 모두 비명을 질렀지만 곧 안도의 웃음이 쏟아졌다. 상대는 4명이었다. 여자가 둘 있는 것 같았다. 다들 깜짝 놀랐네. 라느니 완전 쫄았어. 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상대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다. 정말 아무 말도 한마디 없이 우리들을 지나쳐 안쪽으로 향해 갔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잔뜩 위축돼서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뭐야, 저거, 무섭잖아. 하고 떠들어대며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건물에서 나와 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누군가 어쩔 거야? 기분 나쁜데 이만 돌아갈까? 하고 말을 꺼냈다.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엄청 무서워하면서 싫다고 계속 되뇌이고 있었지만 원래 겁쟁이인데다 안까지는 갔다가 돌아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결국 거기서 안까지 들어갔다가 입구에 돌아올 때까지 먼저 간 사람들과는 만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그 사람들이 입구 앞에 세워둔 세단 근처에 있었다. 벌써 나와 있잖아. 근데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지? 4명이 각각 문 앞에 서 있는데 차에 타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쪽을 보면서 서 있었다. 우리 차로 돌아오려면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짜증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서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가득했다. 친구 중 한 놈이 그걸 견디지 못했는지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갑작스러웠기에 다들 움찔했는데 정작 상대는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가만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며 차에 올라탔다.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 녀석들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다. 다들 짜증난다면서 투덜거렸다. 순환도로를 달리면서 한바탕 짜증을 늘어놓다가 그래도 귀여운 여자애 한 명 있었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가 나왔다. 머리가 짧은 나이가 엄청 귀여웠다는 것이다. 운전하던 녀석이 그건 그렇고 거기에 여자가 있었다고 라고 말하자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제대로 안 봤었나? 아니, 여자애가 있던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는 사이 이야기가 바뀌었다. 그건 그렇고 그 녀석들 차는 어떻게 타고 왔지? 뭔 소리야, 자기네 차 타고 왔겠지. 아니, 그거 한 대에 다 못 탈 정도였잖아. 5명이면 탈 수 있잖아. 그렇게 사람이 많았었나? 장난치는 건가 싶었지만 4명 아니었어? 라고 말하자 8명은 있었다고 한다. 다들 의견이 갈렸다. 나도 거기서 한마디 보탰다. 차 주변에는 4명밖에 없었어. 너희가 말하는 주변에 있었다는 건 누구야? 차 안에 정적이 감돈다. 8명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4명은 확실히 아니야. 운전하던 녀석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2명밖에 못 봤어. 결국 제대로 답은 나오지 않고 다들 등골만 오싹해졌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남자 3명만 남았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싶어 다시 한번 소녀원에 가보기로 했다. 소녀원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지만 새벽에 아무도 없는 길을 달려 도착했다. 시간도 꽤 흘렀기에 솔직히 이미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소녀원에 접어드는 길, 입구가 보이는 코너를 도는 순간 운전하던 녀석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보니까 차 주변에 4명이 있었다. 4명이지?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것보다 전 녀석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무서워진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운전하던 녀석은 급히 후진했다. 다들 입을 다문 채 그 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 다른 친구들과 소녀원에 갈 일이 있었다.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무섭다고 말하면 겁쟁이 취급을 당할 것 같아 말도 못 꺼냈다. 소녀원의 입구가 보이는 순간 그때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나를 덮쳤다. 그날 봤던 세단이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비슷한 다른 차인가 싶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역시 그때 그 차였다. 그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다는 듯 먼지 투성이의 주변에 풀이 무성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만약 그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죽을 것 같았기에 그날은 소녀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소녀원은 시끄러워서 주변의 민폐라는 민원 때문에 철거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안심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걸리는 것이 남아있다. 소녀원 앞에 차가 있는 한 언젠가 어디선가 그 녀석들과 갑자기 마주칠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 하얀색 오래된 카롤라였다. 그게 언제까지 있었는지 신경 쓰이기도 하지만 역시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날 밤의 일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직한 그림자를 뜨리웠어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달빛 아래 조용히 속삭이는 듯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곳. 소녀원의 폐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충동이 계속 커져갔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밤중 친구들과 함께 소녀원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반겼고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걸음걸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날 봤던 그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폐허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느꼈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이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바람이 쓸쓸하게 울부짖는 소리만 들려왔죠. 결국 우리는 아무런 발견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겪은 일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신명 장소를 찾아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욕조의 소녀. 욕조 속의 소녀가 누구예요? 4살배기 딸 제시카의 달콤한 목소리가 복도에서부터 물어왔다. 난 당황했다. 아이가 순진하게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누르다가 성인 광고를 봐 버렸다고 생각했다. 절대 그거 클릭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치고 싱크대 아래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면서 이마를 부엌 수납장에 호되게 부딪혔다. 공포가 내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부어넣었고 난 거실로 뛰쳐들어갔다. 나는 아이가 들고 있는 아이패드에 이미 저속한 사진들이 떠올랐고 제시카가 눈을 크게 뜬 채 야한 사진들을 봐 버렸을 거라 예상했다. 아내와 난 제시에게 태블릿을 주말에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해주었고 토요일 아침에 만화들을 보는 건 약간의 보상 같은 거였다. 우린 아이들을 위한 안심보호 프로그램들을 미리 깔아놓았고 인터넷 브라우저도 지워놓았다. 하지만 가장 경계심 많은 부모들이 알고 있는 방지 프로그램도 아이들에겐 도전의식을 불태우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 난 달려가서 화장실 문가에 서 있는 제시의 작고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았다. 난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제시는 우리 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미소로 걱정을 지우려 노력하면서 물었다. 욕조에 사는 여자예요.
걔는 누구예요? 라고 물었다. 실크 같은 옥수수색의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아이의 푸르고 커다란 눈이 순수한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무슨 여자애? 라고 아이 옆으로 걸어가며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내 손이 여전히 배수구 파이프 기름때로 더럽다는 걸 기억해냈다. 내가 말하는 걸 따라하는 조용한 애요. 이렇게 제시가 말했다. 난 화장실로 들어갔다. 내 안에 과잉부호 아버지가 걱정을 누그러뜨리라 하고 있었다. 난 목욕물이 방울방울 남아있는 빈 욕조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내 눈길이 배수구에 머물렀다. 대충 직경 4cm 정도 되는 구멍이었다. 그리고 난 순간 요정이 배수구 안에 숨어있는 걸까 따위의 잡생각을 한 뒤 고개를 흔들고 아이가 어떤 걸 들었는지 확신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메아리라고 하는 거야. 난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음파를 타고 흘러가지. 그리고 음파가 반사되어 돌아올 때 그것들이 메아리가 되는 거야. 넌 내 목소리를 조금 뒤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지. 마치 부메랑처럼. 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혼란스럽단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렸다. 부메랑이 뭐예요? 아이는 단어의 발음이 재미있다는 듯이 사랑스럽게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난 미소 지으며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락방에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게 있단다. 아빠가 싱크대를 고치는 걸 끝내면 같이 나가서 놀졌구나. 알았지? 아이의 눈에 기쁨이 어렵고 난 내 걱정들을 날려버리는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약속이요? 아이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약속할게. 부엌 배수구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집을 샀을 때, 그러니까 제시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말썽이었다. 내가 고용했던 2명의 배관공은 간단하게 문제점을 말하면서 5자리가 넘어가는 배관의 교체 비용을 불렀다. 그건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었다. 아내와 난 이 집을 융자받아 얻은 것만으로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고 그 이후로 배관을 고치는 건 내 작은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다. 난 싱크대 밑에 수납장으로 꿈틀꿈틀 들어가 급수 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내 렌치를 이용해서 온 힘을 다해 여과기를 풀어내었다. 마침내 싱크대 밑에 유자관을 뽑아냈을 때 젖은 검은색 머리카락 덩어리가 내 얼굴에 쏟아졌다. 난 역겨움에 구역질을 하며 싱크대 밖으로 기어나와 악취가 나는 것들을 입에서 뱉어내었다. 난 그 길고 기름진 검은 머리카락 덩어리를 역겨움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건 잉크 같은 검은색의 어마어마한 양의 머리카락이었다. 보이는 것만 20cm 길이는 되어 보였다. 전 집주인이 부엌에서 미용실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순간이었다. 배수구 밖으로 삐져나와 있던 머리 뭉치 중 일부가 마치 뭔가가 빨아들이듯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 마룻바닥 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난 공포의 목 뒤로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뭔가 아래에서 튜브 내용물이 흘러가면서 흡입력이 발생한 걸 거야. 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난 비명소리를 들었다. 난 복도를 달려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내 발 디딤을 견디며 삐걱거렸고 난 화장실에 도착했다. 제시는 화장실 문가에 서서 팔로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아이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입술을 떨고 있었고 장밋빛 뺨을 따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니, 제시? 내 어깨에 셔츠를 타고 아이의 눈물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제시는 크게 울면서 화장실을 가리키기만 했다. 난 화장실로 들어서면서 욕조 안을 바라보았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기엔 2개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배수구 위로 튀어나와 있었다. 회색빛이 도는 갈고리 모양의 손톱과 물에 불어 터졌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가느다란 손가락들이었다. 안개처럼 힘을 건 손톱은 투명하도록 달아 있었다. 그것들은 사람의 것으론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동물의 앞발도 아니었다. 그리고 난 저게 어떻게 저기에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그게 움직였다. 꾸물거리는 손가락들이 꼬아지더니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욕조 안쪽을 긁어댔고 그 기괴하게 높은 소리가 내 다리를 덜덜 떨게 했다. 그리고 일그러진 손이 배수구 밖으로 나왔다. 피막이 없는 분홍색 박쥐의 날개 같은
기괴하게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창백한 나뭇가지 같았다. 그 피부는 뼈대를 따라 질척한 종이를 구겨서 감싸놓은 듯했다. 난 그 소나기가 벌어지더니 이쪽으로 뻗어오자 소리를 질렀다. 쉰 듯한 웅얼거림과 깊고 꺽꺽거리는 소리가 욕조 바닥에서부터 들려왔다. 제시는 비명을 질렀고 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내 발치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다. 난 뒤로 돌아 제시의 어깨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침착한 목소리로 위로 올라가 아빠가 이걸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난 내가 뭘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난 그 흉측한 발톱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다. 난 경찰을 불렀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내내 그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축축한 살들이 욕조에 철썩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사를 한 후에 야생동물 보호국 요원들이 출동했다. 난 그들이 저게 뭔지 알아내려 노력하는 동안 30분 넘게 거실에서 제시를 달래주고 있었다. 곧 그들은 떠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차들이 도착했다. 야생동물 보호국의 배는 떠났고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우리 집 앞을 번쩍이는 빨갛고 파란 불빛들로 채우며 재빨리 들어왔다. 응급구조사 중 한 명이 주님, 맙소사라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곧 나와 제시는 밖으로 안내되어 며칠 동안은 호텔에서 머무는 게 좋겠다고 통보받았다. 출동했던 형사는 우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은 듯 했지만 난 트라우마에 빠진 듯한 응급구조사에게 무슨 일인지 넘겨들을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집 현관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다. 난 그들이 우리 집의 배수구 속에서 찾아낸 것들의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 살던 집 주인은 욕조에서 심하게 일찍 태어난 조사나를 낳은 듯했다. 고의적이든 사고였든 간에 그 아기는 배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조사나는 바닥 아래로 쓸려 내려가다가 부엌 싱크대 아래로 연결된 배관이 만나 하수로 이어지는 교차점에 끼이게 되었다. 부엌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음식물 찌꺼기가 그녀에게 영양분을 주었고 살아있게 만들었다. 난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저리는 걸 느꼈다. 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온 힘을 다하면서 난 이야기를 마저 들었다. 그녀는 자라면서 기형적으로 변한 잇몸과 배수구 모양을 따라 원형으로 도단한 이빨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그녀가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몸은 그 좁은 감옥에 갇힌 채 만들어졌다. 으스러진 채 구불구불하게 기형으로 길다랗게 상상도 못할 끔찍한 시간 동안 난 공포에 질린 채 그 응급구조사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그 배수구 안에서 거의 20년 이상 살아온 것이다. 이것을 삶이라 칭할 수 있다면 말이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난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내 처음에 공포가 옳았다는 걸 느끼면서